경상도의 한 작은 도시에 사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은행 예금과 적금을 합쳐서 5,800만 원이 있는데 기본재산액이 5,300만 원이라니까 500만 원 초과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급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재산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금융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에서 탈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 방식과 각종 공제 제도를 정확히 알면 내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본재산액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재산액이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해요. 2025년 기준으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재산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초과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발생해서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탈락하는 게 아니라 급여액이 조정되는 방식이죠. 재산의 소득 환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른 환산율이 적용돼요.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순으로 높아집니다. 금융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처음에 말씀드린 사례로 돌아가서 실제 계산을 해볼게요. 그 외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금융재산이 5,800만 원이 있고 다른 재산이나 부채가 전혀 없는 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으로 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건 의료비나 관혼상제비 등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을 고려한 거예요. 그러면 5,8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면 5,30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기본재산액 5,300만 원을 차감하면 5,300만 원에서 5,300만 원을 빼서 0원이 되어 소득 환산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재산으로 인한 문제는 전혀 없고 수급자 탈락도 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어요. 정기예금이나 주식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금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 즉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 부분도 연간 24만 원까지는 공제되니까 소액의 이자소득은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럼 다른 예시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세종시에 거주하는 김소담 씨가 금융재산 6,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세종시는 광역시급이니까 기본재산액이 7,700만 원이에요. 먼저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하면 6,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뺀 6,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 7,700만 원을 차감하려고 하는데 6,000만 원이 7,700만 원보다 작으니까 역시 소득 환산액이 0원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재산으로 인한 영향은 전혀 없어요. 그럼 반대로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산에 거주하는 이소담 씨가 금융재산 9,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부산은 광역시이니까 기본재산액이 7,700만 원이에요.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하면 9,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뺀 8,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 7,700만 원을 차감하면 8,500만 원에서 7,700만 원을 뺀 800만 원이 남아요. 이 800만 원에 대해 금융재산 환산율 월 6.26%가 적용되니까 800만 원에 6.26%를 곱하면 월 50만 800원 정도의 소득 환산액이 발생합니다. 이 소득 환산액은 실제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계산에 반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급자에서 완전히 탈락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소득과 합쳐서 총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여전히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76만 5,444원입니다. 만약 이소담 씨가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 50만 원 정도만 있으니까 여전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생계급여액에서 소득 환산액만큼은 차감되겠죠. 금융재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공제 제도들이 있어요. 먼저 장기금융저축공제라는 게 있는데
3년 이상 가입한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 신탁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가구당 연간 한도 500만원, 총 한도 1,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적금에 매월 30만원씩 넣고 있다면 연간 360만원이 적립되는데 이 중 360만원 전액이 장기금융저축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활준비금 500만원과 별도로 36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셈이죠.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희망키움 통장이나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 키움 통장 같은 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기간 중 통장 가입액도 금융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이런 분들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차명계좌나 도명계좌 문제인데요.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과태료 처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으로 입증되어야만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제가 이런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면 바로 탈락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준비금 공제도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환산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라 생각보다 관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재산만 있으시고 다른 재산이 없으신 분들은 생활준비금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담당 복지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산 상황에 변화가 있으시면 반드시 신고해 주셔야 해요. 특히 목돈이 들어오거나 큰 지출이 있을 때는 미리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급여를 환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투명하게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금융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조금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건 아니에요. 생활준비금 공제와 각종 추가 공제 제도를 통해 실제 소득 환산액을 줄일 수 있고 설령 소득 환산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선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여전히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복잡해 보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나면 내 상황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복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